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세 번째 시간도 강의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였는지 제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의가 컴퓨터에 저장이 안 돼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셋째 시간 강의는 다시 처음부터 실행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프네요. 머리도 빙빙 도네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선 변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당의 주택을 인도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농락인이 되겠죠. 농락인에게 넘겨주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을 돌려주는 거예요. 기입하는 거예요. 배당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임차인의 주택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평의 원칙상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서로 동시이행 관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 주택을 먼저 인도하는 선으로 만들고 보증금을 후로 만들면 임차인은 불안하고 지위가 그 다음에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주택 넘겨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학생은 대단한 리걸 마인드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잘 들었다. 그리고 이해도 잘했다. 라고 제가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경락인이 가지고 있다면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나중에 경락되면서 돈 안 줄 수도 있잖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일반인이니까. 늦게 줄 수도 있고 떼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주의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되지 굉장히 불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고 늦게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갖고 있다? 법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안 돌려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이익한다든가 임차인지가 불안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행으로 하더라도 주택 인도를 선이행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관련 법은 죄송합니다. 선이행 의무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한번 봅시다.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이 경락이네요. 이제 정이 법원이에요. 이라면 자, 경락 절차에서 병이 경락되면 1억 원의 경락을 받았다. 그럼 1억 원을 누구한테 지급하냐면 병은 법원인 정에게 1억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 보관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임차인 을이 경락인 병에게 주택을 인도하잖아요. 1번이고 2번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가서 법원이 정이
임차인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배당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병도 이 경락대금을 바로 임차인이라든가 임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게 주는 것이고, 그에다 법원이 보관했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면 그때 비로소 법원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 을 입장에서 설사 주택을 먼저 인도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원은 사기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에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의 편의상 먼저 임차인이 병에게 인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경우에 이제 임차인 을이 경락인 병에게 주택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병이 을에게 주택을 인도받았다는 확인서, 명도 확인서라고 하거든요. 명도 받았다, 인도라고 하는데, 잘 넘겨받았다, 확인서를 작성해줘요. 이건 사실상 동시행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인도하면서 확인서 작성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서 을이 법원에게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면은 그때 비로소 네 번째로서 정이 이 명도 확인서를 확인해 보고 진짜임을 믿고서 을에게 보증금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지급해 주는 거예요. 배당.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경매 청구예요. 자, 지난 시간에 임차 보증금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이 우선 변제권의 지위는 담보물권자가 유사하다고 했어요. 같은 지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담보물권자 같은 경우 전담권 같은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저당권자는요,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자체에 의해서 판결 절차 필요 없이 저당권 자체에 의해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매 절차에서 이제 경매 대금을 받게 되잖아요. 낙찰 대금이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선적으로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바로 경매 신청권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경매 신청인데. 경매 신청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법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비록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경매 신청권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도대체 임차인은 어떻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저당권자 등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됐을 때 그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스스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어떤 판결을 받느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안 돌려줄 때 문제되는 거잖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해서 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이라 한다면 법원을 상대로 그 갑이라고 을이라고 합시다.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갑이 원고가 되겠죠? 을이 피고가 되겠죠. 무슨 소송이냐? 보증금 돌려달라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송을 제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인정되고 아직 돌려받지 않는 것이 맞다면 법원은 승소 판결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보증금 돌려주라고. 즉 1억 원 지급하라고. 피고는 판결이 승소 판결 받고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임차인인 갑은 이 확정 판결에 기해서 판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처럼. 즉 임차인은 임차권 자체에 기해서는 경매 신청권이 없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경매 신청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매 신청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저는 두 번째 강의하려니까 너무 막 헛김이 빠져요. 정말 막 어렵네요. 난감하기도 하고. 제가 아직도 이 컴퓨터 다 다루는 것이 이게 시원찮아서 아까 제대로 이게 녹음이 안 된 것 같아요. 녹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어차피 한 번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이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지난주에 배웠던 대항력이고,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변제력 또는.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없어요. 왜 없냐? 기본적입니다. 왜 없냐? 대항력은 언제 문제된다고 했죠? 핵심이 대항력은요. 항상 문제되는 것은 임대차 존속 중에만 문제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에만 문제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갑, 을, 병 중에서 임대차 도중에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을 때 을은 병에게도 자기의 임차권을 채권이지만 채권이 이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되면 새로운 양수인인 병에게도 역시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임대인의 지위를 병이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항력 언제 문제되는 거예요? 항상 임대차가 존속 중에 문제되는 거예요. 속 중에만 문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에 반해서 우선 변제권 언제 된댔죠? 경매 절차에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경매 절차는 무슨 뜻이죠? 임대차가 종료됐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난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 보증금 돌려달라 할 때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력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항력은 임대차가 존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 양자가 충돌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는 대항력 행사, 임대차가 종료되면 우선 변적 행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경합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충돌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1번 임차권이 이루어졌어요. 도중에 경매 절차가 진행돼요. 임대차 도중에 존속 중에 경매 절차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매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난 더 이상 이런 거에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이거 먼저, 그래서 만약에 병이 경락인이 됐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는 남았잖아, 기간이. 그때 이 임차인은 1번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살 수 있잖아요.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두 번째로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돼. 나는 갑을 믿고서 내가 임대차 계획을 체결한 것인데 도중에 소유자가 변동됐기 때문에 난 살고 싶지 않아. 불안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임대차 관계 탈퇴하고 싶어. 그래서 임대차 관계 종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종료시키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선 변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종료를 주장하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이 중에 어느 중에 하나만 행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즉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항력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판례는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임차인 갑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 행사해서 경락인에게도 계속 주장하면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그때 비로소 경락인을 상대로 보증금 돌려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경락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불안해 보인다. 나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주장하면서 배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계속 살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주택을 선임도하고 그 다음에 명도 확인서 받아서 비로소 어떻게 된다?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배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임차인은 대항력 행사에서 새로운 경락인, 양수인에 대해서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싫을 때는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뒤에 우선 변제권에 기한 배당 신청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갑은 1번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만약에 2번을 선택했는데 재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1억 보증금 중에서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주택을 인도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돌려받지 못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대항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판례가. 임차인은 매우 보호해 주는 것이죠. 5천만 원은 없어졌지만 받았으니까 나머지 못 받지 못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이 임자 주체에서 계속 거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나머지 5천만 원은 누가 지급해야 되느냐? 경락인이 지급해야 되는 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죠. 선택권도 있고 또 만약에 우선 변제를 행사하는데 경락대금이 부족해서 다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있는 금액만큼은 대항력을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차 중에서도 소액 임차인은 아주 적은 임차인을 말하는 건데 보증금이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얼마나 보증금 이하, 그다음에 대전 광역시는 얼마 이하, 뭐 예를 들면서 충남은 얼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소액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채권자 플러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요건에 있어도 훨씬 완화돼요. 어떻게 완화되느냐? 자, 지금까지 배웠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죠? 이제 외웠을 거예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죠? 이 대항 요건은 어떻게 된다 했죠? 인도와 전입신고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결국 짧게 보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요. 이것만 갖추면 돼요. 1번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수로 또는 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액 임차인은 다른 일반 임차인과는 달리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최우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임차인은 담보물권자하고 유사한 지위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라든가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먼저 담보물권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전입신고가 빠르면 임차인이 앞서는 것이고 만약에 저당 설정 등기가 앞서면 빠르면 저당권자가 앞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같은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요. 설사 담보물권자가 앞서더라도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자, 요때 저당권이 등기됐어요. 언제? 2019년 1월에. 근데 요때 2020년 1월에 전입신고 마쳤어요. 이거 확정일자도 필요 없으니까 인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랬을 때는 비록 전입신고와 인도가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1년이나 뒤졌지만 항상 소액 임차인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우선. 나머지 있을 때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액 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이라 본다면 정반대로 누가 먼저 받아가죠? 저당권자가 앞섰잖아, 순위가. 먼저 1년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1순위가 저당권자고 받아가고 그다음에 잔액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잔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배당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소액 임차인은 항상 앞서기 때문에 다른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많이 보호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효력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인정받고 최우선, 요건에서도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요건도 간단하고 그래서 임차인 중에서 가장 사회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약 완능 같은 경우 전세했을 때 이것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다 했으니까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금액은. 그랬을 때 이 특별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알아두시면 나중에 담보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임대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 변제력. 그리고 소액임차의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항력, 지난주에 배웠던 대항력을 함께 공부를 했어요. 함께 공부 신난다. 와! 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죠?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익한 지식을 배운 거예요. 유익합니다. 언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방 써먹게 되고 이미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어 생활법률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하기도 하고 교양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좀 더 쉬워요. 무엇보다 교양 이 과목보다. 근데 생활민법 법률은 실은 어떻게 되죠? 민법도 다르고 형법도 다르고 막 그죠? 상법도 다르고 헌법도 다르고 행정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배우기는 쉬운데 수업은 좀 쉬운데 그러나 교양민법은 수업은 조금 어렵지만 내 노력만 하면 따라갈 수 있고 더구나 따라만 가면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는 법적 소양을 갖춘 우리는 구비했다가 하거든요. 법적 소양을 구비한 어떻게 된다? 교양인이 되는 거예요. 교양시민이. 플러스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유익함을 얻을 수 있죠. 플러스 여기서 더 나와서 내가 보니까 좀 재미있다. 아, 나 좀 법학에 적성이 있는 것 같아. 어렵긴 하지만 교수가 강의가 재미있어. 그리고 관심이 가.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노숙을 지원하세요. 그런 학생들은 노숙을 와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법조인 되는 거예요. 법조인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최고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증. 대한민국에 여러 자격증이 있죠. 많죠. 크고 작아.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의사 자격증보다 난 훨씬 더 이게 더 크다고 봐요. 분야가 너무너무 넓어요. 의사 자격증 중요하고 훌륭한 자격증이지만 의사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의사만 할 수 있어요. 의사란 직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조인,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잖아요.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판사 될 수 있어요. 검사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될 수 있어요. 회사 취직할 수 있어요. 자기 사무실 차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보십시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대부분이 법조인이잖아요. 단일 직업으로 따진다면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제일 많을걸요, 아마? 의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다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회계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최고반응의 법조인이 그만큼 많이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맛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는 거서 괜찮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충남대학교 학생들은요. 지역 인재 할당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각 노스쿨별로 지역 대학 노스쿨은 20%에서 우선적으로 별도 전형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충남대학교 학부생 졸업생은 지원자 중에서 충청권 지원자 있죠. 충청권 출신 학부 기준입니다. 학부 기준. 학부 출신. 생들끼리만 따로 전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수월하죠. 합격 가능성이 높죠. 성이 굉장히 높죠. 충남대학 같은 경우 20% 정도를 지금 이 지역 인재로 뽑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충청권, 충청남도, 대전, 그리고 충청북도 요 출신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스쿨 입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법조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법조인 되는 거예요. 교양민법 듣고 교양 얻고, 교양민법 듣고 생활에 유익함 얻고, 교양민법 듣고 법조인 되자.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단순히 성적 좀 받기 위해서, 뭐 출석 좀 체크하기 위해서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양시민 되기 위해서, 생활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잘하면 법조인도 될 수 있기 위해서 강의 꼭 열심히 시청하시고, 한 번 시청하시지 말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시청하세요. 그리고 제가 강의실에 올려놓은, 자료실에 올려놓은 강의안 같이 보고서, 물론 강의안이 좀 어려워요. 법은 좀 어려우니까. 그러나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그 이해 못해도 좋아요. 제 강의를 들을 때 그걸 참고만 하세요. 그래도 충분하니까. 우리 법 노스쿨 학생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강의만 쫓아오세요.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주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10주차 강의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